안녕하세요. 어, 수학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수학 강연의 오랜 역사 중에 이제 처음으로 모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 어, 홍순옥 지점장님이십니다. 홍순옥 지점장님은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고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및 자문위원 역임하셨으며 현재 농협은행 서울대학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하연 옆에 지점 서울대학교 농협 지점이 있죠. 거기 가시면 그 지점에 뵐 수 있는 지점장이십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실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죠. 뭐 돈,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화폐라든지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이 자산이나 재산, 돈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강연을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돈은 어떻게 우리 삶에 돌며 들었는가, 불확실성 시대에 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연을 수락해 주신 홍순옥 지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예, 안 써도 되나요? 예.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요 강의 자료는 사실은 한 10시간 정도 분량의 사실은 강의 분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저기 대학원 석사과정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혹시나 제가 오늘 강연을 제가 주로는 사실은 금융연수원에서 주로 이제 금융인들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한 15년 정도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기 학생들, 예. 그래서 학생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여기 나중에 박사과정에 밟으실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또 직장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아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기 전에 이제 공부만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터부시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사랑 항상 뭐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이기도 하고 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당신 연봉이 얼마야? 네, 이런 거 묻기 쉽지 않죠. 네, 또 부채를 얼마를 줘서 아파트를 샀어? 이런 얘기를 돈을 서로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강연에서는 제가 사실은 어디 전공이냐면 사실은 주로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 그 불확실성화에서 제가 그 주로 강연하는 파트는 원래 리스크 관리 쪽을 주로 강연을 해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은행에서 한 23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해왔는데 오늘 주제는 제가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수학 쪽에만 여러분 연구를 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사회를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까라는 걸 중심으로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돈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주로 강의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를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어떻게 말 그대로 제목이 돈며들었다는 얘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같이 하는지 스며들었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 그 폴 사멜슨 경제학자입니다. 그냥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행복 그러면 여기 보시면 행복이라는 주제가 있죠. 행복. 자,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삶은 뭔지 욕망이죠. 그리고 실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 나는 저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소유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양적인 것에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돈이라는 얘기, 뭐 또 하나는 뭐 질적인 요소로 여러분들 뭐 관계, 친구들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어떻게 보면은 뭐
뭐 취미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저기 중에 하나가 내가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것처럼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복이라는 주제는 뭐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중에 돈 같아 보이는 게 있으세요? 돈? 여기 돌덩이도 돈이고, 여기 보면 조개도 돈입니다. 예, 금화, 은화. 예, 여기 보면은 어음. 예, 여기 보시면 파운드와 달러. 여기 신용카드. 예, 최근에 핫한 비트코인. 예, 불과 2달 전에만 해도 2배 올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6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의 특징들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는 영어로도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듯이 이 지폐에도 여기 종교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폐 속에서도 In God we trust라는 용어가 써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돈이라는 것에도 왜 이걸 갖다 여러분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할까요? 이게 왜 가치를 부여해요? 1달러가 이게 여기다가 100달러라고 쓰면 100달러죠? 이 100달러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가치를 부여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처럼. 예. 이 돈은 그냥 가만히 여기 마을 입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뭐 그냥 저거 내 소유야. 내 소유야. 그러면 그 사람이 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 폴리네시아에 있는 이게 하나의 돈이 됩니다. 왜 이 돈이 되었을까요? 이게 하나의 믿음을 준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 돈의 철학, 뭐 돈의 경제학, 돈의 심리학.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산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자산 관리는 참 다양한데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오늘 딱 2가지만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에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자본주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돈의 흐름, 그 돈의 흐름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주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생활 속에 이걸 익히셔야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여러분이 노동을 통해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자도 돈을 벌어줍니다. 또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놀아도 누가 돈을 벌어줘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도 여러분에게 뭐다? 예, 돈을 하는 겁니다. 자, 중국 속담에 드리는 얘기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건 뭐냐?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돈을 낳게 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은행, 제가 이제 은행에 있긴 한데 은행이 좋은 점이 딱 하나입니다. 제조업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시간, 생산, 대비, 아웃풋이 결정돼요. 그런데 은행은 뭐예요?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대출이 나가서 그것이 그대로 갑니다. 저희는 자도 주말에도 돈을 법니다. 유태인들이 좋은 건 뭐? 유태인들이 망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다? 예, 바로 고리대금업 이런 얘기. 그 이유는 뭐다? 저희는 놀아도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저는 놀아도 이자가 붙어요. 그죠? 여러분들 계산하죠, 그죠? 네. 이게 바로 돈의 성질이란 얘기예요. 이것의 주인이 되는 게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 자본가가 된다. 자본가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애플 주식을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단 한 주의 주식이라도 사면 여러분이 뭐다?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제 지금 스마트폰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근데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뭐다? 돈의 노예가 아닌 뭐? 돈의 주인이 되려면 자본주의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돈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돈의 역사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달러예요, 여러분. 자, 비트코인과 이 달러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이 달러와의 관계. 그리고 뭐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중에서 금리 방향, 이것에 의해서 크게 흐르는 움직임이 뭐다?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 바로 주식
주식과 부동산의 여러분들이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큰 그림 차원에서 절대로 여기 서울대학교 와서 제가 2년 동안 지금 2년째 돼 가는데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행정직원들도 많이 하면 제가 학생들을 직접 대화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 기회가 옵니다. 평상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다? 이론에만 머무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제가 배우신 스승님이 지금 강남에 사시고 그분이 저한테 가르쳤던 회계학 전공하셨어요. 저도 경영학과 여기 대학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분이 가르쳤던 것 중에 이론을 저기 한다고 그분 주식 투자 안 하세요? 응?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죠. 그러나 그 이론을 아는 것 중에 그런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오히려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실물 투자를 해보고서 경제 흐름을 보는 사람과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내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 주식 투자를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은퇴를 했다는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책을 봤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증권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자기 회사 다니면서 주식을 갖다가 고객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실물의 흐름과 같이 이론이 같이 접목될 때만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수학도 어떻게? 요즘은 여러분들 은행에 입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은행에 과거에는 일반직을 많이 택했는데 요즘은 수학과 통계학과 은행에서 핫합니다. 요즘. 뭐 때문에? 빅데이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융복합학과라는 거 챙기죠,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서 여기 계속 공부하셔서 나중에 교수가 될 생각 있으신 분도 계시고 만약에 직업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쪽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저는 직원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 실무를 갖다가 하면서 이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교수 생활을 나중에 교수님이 되신다더라도 뭐냐면 실무에서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전공한다. 저희 여기 한양대 수학과 나오고 여기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농협은행 연구공원에 지금 수학과 대학원에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지금 연구공원 쪽에 지금 여기 지점에 저희 직원으로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사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직업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실무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전공 분야 어딘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냐면 좀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같이 융복합, 그러니까 같은 여러분 수학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모두 하셔야 돼요. 미술, 음악, 이제는 뭐예요? 모든 융복합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요즘 컨설팅 회사의 인기 있는 과가 어디냐면 심리학과, 철학과입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인기가 없어요. 옛날엔 거길 뽑았는데 요즘은 점차 어디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뭐다? 창의력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가든 앞으로는 뭐다? 모든 생각을 갖다가 하나의 컨버전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수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뭐 저도 옛날에는 뭐 풀이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 수학과 관련된 역사 관련된 거, 과학과 관련된 역사도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이제 점차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돈의 흐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 드리는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왜 동서양의 생각이 왜 다르냐? 여러분들 이거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동서양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문명이 다르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연에서 한번 꼭 이해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서양은 기본적으로 유이신 사상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같은 뿌리예요. 이 같은 뿌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다 흘러나옵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거를 차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이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라는 사상, 자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퍼지면서 바로 이 기독교 사상에서 바로 이분법, 선과 악이라는 구분 이런 것들이 다 누구?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기독교에서 차용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동양은 어떤 문명이냐면 다신교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치와 현실을 중시합니다. 바로 정치 속에서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은 뭘 중요해요? 관시. 여러분들 관계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정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문이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 왜 서양이 우리 동양을 갖다가 앞질렀냐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학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생각의 힘의 차이가 발생한다. 동양에서는 실용성을 주시합니다. 말 그대로 부장산술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학문적인 실용성을 강조한 데 반해서 중국은 뭐냐?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원론의 정의, 공준, 공의, 증명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거라니까 증명. 여러분들 과학의 발전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갈릴레오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뭐? 수학으로다가 처음으로 그 수학으로다가 뭘 했다? 기호화했다는 얘기예요. 과학을. 그래서 근대 과학의 아버지를 갈릴레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케플러도 있었지만 그 공식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실험과 바로 이 수학으로다가 여러분이 바로 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수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했다? 동양과의 큰 차이점이 계산을 중시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예, 바로 증명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건 바로 뭐다? 생각의 힘이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서양은 상업 중심이에요. 바로 노마드죠, 노마드. 자, 그런데 유목민 같은 이동. 동양은 주로 농업 중심의 정착이에요. 이 중에서 그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인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판이 뭐가 돼요? 여기는 국가 단위의 소수 엘리트 계층만 이걸 소유합니다. 서양은 그게 아니고 뭐다? 바로 여기를 보세요. 자,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일반화된 거는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 뭐다? 이거를 대중화했다는 얘기예요. 산업화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뭘 갖다 했다? 사회 변화와 혁신을 선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다? 예, 바로 문명의 역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먼저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이 뭘 하기 시작한다? 그 밑바탕이 바로 여기예요.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수학에서 뭘 갖다가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종교개혁, 바로 대항해 시대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바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했다. 예. 여러분들 로마, 미국, 원나라, 여러분들 몽골,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다양성입니다. 문화를 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망하게 된 카드, 미국은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게 쪼그라드는 건 뭐다? 다시 독점 체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가 다양화되면 강성해지지만 이게 갑자기 독재로 돼버리면 이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게 보는 거, 서양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국부론, 자, 그리고 막스 베버가 얘기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오늘 잘 이해를 해보자. 자, 제가 자료가 2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강의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이 강의 주제 중에서는 짤막하게 이 강의에서 앞뒤가 있는데 그걸 다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대항해 시대. 여러분들 고대 중세 여러분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서유럽이 저기한 이후에 여러분들 이때 이제 7세기 이슬람이 이제 그 아랍권이 이제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원정이라는 큰 사건이 돼요. 자, 이때 당시 여러분들 경제가 여러분들 여기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죠? 예, 여기 아라비안 나이트 바로 이때입니다. 750년에서 1258년 얘네가 바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갖다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경제가 발전하면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 게 어음수표예요. 어음수표가 발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달하면서 이제 문명권이 어디로 오냐? 이슬람이 중심 세계가 중세를 갖다가 여러분들 7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이제 이슬람이 하다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누구한테 그 권한이 넘어오게 되냐면 지중해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또 하나 저기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도에서 생긴 0이라는 숫자, 십진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보급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산조르조 은행이 여러분 1345년 세계 최초의 은행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시에나 은행이 1472년에 이탈리아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최초의 은행.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0이라는 숫자가 생기면서 계산이 쉬워졌다는 것하고, 자, 그리고 수학자인 루카 파치올리가 이제 복식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또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자본주의 이해 중에 하나 볼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여기에서 저기 하다 보니까 저기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는 여기 아랍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직접 가기가 힘들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질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대서양을 통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를 선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돈이 막 들어오죠. 세계 최초의 이제 멕시코 달러가 이제 은화가 유입이 됩니다.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있던 스페인이 누구라냐면 꼴보기 싫은 누구? 여러분들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얘네들은 직업도 그리고 뭐예요? 돈도 직업 자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상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다? 얘네들이 돈을 다 벌죠. 경제를 다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스페인 애들이. 어디로 가요, 얘네들이? 예? 네,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자, 네덜란드로 가면서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 얘네들이 이제 무역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이 어음 발행한 거는 유대인의 자금 보존을 위한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제 강성해집니다. 자, 이때 생긴 게 여러분들 이제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1472년 여기 보면은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하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여러분들 무역이 발전하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기는 동인도회사. 자, 동인도회사가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대열척을 보내면 그 중에 9척은 망해도 어떻게 한다? 한 척만 살아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긴 게 바로 뭐다? 이제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식회사가 생긴 게 바로 동인도회사예요, 여러분. 이 동인도회사가 10척 중에 9척이 못 들어와도 한 척만 살아오면 돼요. 이때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게 그걸 어떻게 돼요? 종이로다가 쓰기 시작한 거. 이걸 종이를 적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동인도에서. 그러면은 그 주식이라고 하는 종이를 갖다가 누구한테 뭘 해줘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겠죠? 이걸 또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생긴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생기게 됩니다. 최초의 주식회사,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돈을 많이 벌죠? 벌으니까 이제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최초의 버블, 바로 이게 뭐냐면 튤립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최초의 옵션 거래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 이 튤립 구근 하나가 얼마? 집값 한 채 값에 갈 정도로 나중에 가격이 빡 튑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돈이 생기면 과실하게 되고 이 과실하던 게 터지면 뭐가 된다?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제는 이 네덜란드에 있던 왕이 여기 후계자가 없어요. 영국에. 그래서 이 왕이 여기 오면서 명예혁명 이후에 왕이 오면서 이 유대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스페인에 있었죠? 네. 스페인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갑니다. 이 영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지금 어디? 미국입니다, 미국. 자, 이 경제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기존에는 과거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돈이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죠. 이때 돈들은 다 누구의? 왕의 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합니다. 계속 파산해요. 그러니까 파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금리도 높아지고 계속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죠. 이때 생기게 된 게 뭐냐면, 야,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야, 당신의 개인 부채로 하지 말고 국가 부채로 해. 그러면 개인 부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갖다 해준다? 바로, 야, 화폐 발행권을 나한테 줘. 대신에 너 이자는 안 내도 자, 원금은 안 갚아도 좋아. 뭘 해요? 파운드화를 발행하면서 이자만 내면 돼. 평생. 그러니까 원금 안 갚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분할 상환의 할부 개념처럼 이자만 내면 되는데 평생. 그러고서 유대인들이 뭘 한다? 대신에 화폐 발행권을 나한테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은행이 국영이 아니라 1915년도까지 뭐가 생긴다? 바로 민영은행이 됩니다. 제가 얘가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자 여러분들 자 대항해 시대인 요거는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그 이후에 무역이 됩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 버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해서 보세요. 전체 흐름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흐름을 볼게요. 이제 뭐가 오냐면 여러분들 그 돈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도 중앙은행이 없다가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없다가 뭐가 오게 되냐면 여러분들 1913년도에 여러분들 연방준비은행이 또 생겨요. 이때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면서 뭐가 생겨요?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여러분 연방준비은행이랑 시간 관계가 너무 쫓기다 보니까 다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연방준비제도 FRB가 생기면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예, 여러분들 이 JP 모간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생기는데 여기도 무슨 은행이다? 여러분들 FRB도 지금은 여기도 아까 영란은행은 국영화가 됐어요. 그런데 연방준비은행은 지금도 뭐다? 얘는 지금도 민영은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이 FRB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 얘네들이 재무부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 화폐 발행권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의결을 해요. 그러면은 재무부가 화폐 발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방준비은행은 이 채권을 인수해 국채를. 그리고 나서 그 이자를 갖다가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1913년도에 이게 생기면서 뭘 한다? 중앙은행이 생기면서 화폐 발행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터져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4년에서 1918.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13년도에 얘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후에 파운드화에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달러화로 이제 경제패권이 넘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달러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도 1924년에서 5년간 주가가 5배 상승합니다. 이때.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공황이 1929년도에 생기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여러분들 작년도 코로나 이후에 돈 풀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렸던 돈보다 작년 코로나 이후에 풀린 돈이 몇 배다? 3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때 똑같아요. 이때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버블이 이제 터지게 되고요. 자,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뭐가 오냐면, 자, 2차 세계대전 아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브렌트우드 체제 1944년에 자 이제는 뭐가 오냐면 이제 금달러 본위제로다가 이제 파운드화해서 이제 달러로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정환율제. 그래서 1달 여기 금 하나당 35달러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국의 달러하고 각국 통화를 갖다가 고정환율로다가 이걸 같이 묶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자 여기부터 한번 잘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44년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뭐가 오냐면 1971년에 화폐를 갖다가 금을 갖다가 일정 부분 놓고 나서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계속 달러를 무작정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야, 이 달러를 니네 어디서 나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돈을 갖다 계속 퍼대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프랑스가 먼저 뭘 한다? 야, 너네 이거 못 믿겠으니까 내가 그냥 금 가져갈게 하면서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이제 뭘 선언하냐면 이제 닉슨 쇼크라 1971년에 이제 더 이상 금본위제를 못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서 브렌트우드 체제 붕괴 이후에 뭐가 오냐면 여러분들 이 브렌트우드 체제 붕괴 이후에 뭐가 오냐면 자 이제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 돈을 경제가 안정 무한정 뭐가 된다?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을 푼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 이 중에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그리고 상품들이 여러분들 이제 각종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이 막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게 바로 뭐다? 이렇게 온 게 바로 이제 뭐가 생긴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제 달러가 이제 무한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나온 게 된 게 뭐냐면 2008년도에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자, 중앙은행이 미국이 달러를 갖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를 통해서 무한정 발행합니다. 자, 무한정 발행하게 되면 달러가 분명 미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죠. 근데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해요. 어디로 그 돈이 흘러갈까요? 바로 달러 발행 총액의 3분의 1은 미국에 있고요. 3분의 1은 어디로 간다?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MS? 여러분들 뭐예요? 테슬라? 이런 회사가 더 저기 할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뭐다?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왜? 여러분들 미국은 달러만 계속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 계속 그 돈을 갖고 외국에서 그 미국 국채를 또 삽니다. 돈은 계속 순환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계속 발행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돈은 계속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어떻게 된다? 계속 미국은 경제는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얘기를 할 텐데 돈을 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니까 유럽이나 일본, 중국, 특히 중국이 견제를 하게 되면서 화폐 발행권을 미국에만 주니까 쟤네들이만 좋지 우리는 좋지가 않아. 왜? 걔네는 마음대로 화폐 발행 정책을 그래서 여러분 화폐 발행 정책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비트코인이나 이게 나올 때 어째서는 특정 개인한테 통화를 발행할 권리를 부여하느냐? 그럼 그걸 누가 보증하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CBDC에 발행을 할 때 이것과 그럼 향후에 1세대인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블록체인의 1세대가 비트코인이죠. 2세대가 스마트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게 플랫폼일까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화폐 발행에 관련된 것을 민영화하자. 누구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안 되겠다. 이거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개인들한테 맡기자라고 나오게 된 개념이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만들 때가 4,000원대였는데 4천만 원대인데 지금은 7,600만 원인 듯이 불과 3, 4개월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 정도로 다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얘기한 튤립 버블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데 튤립 버블과 비슷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거 가치 저장 수단은 될지는 몰라도 뭐가 되긴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치 측정 수단, 화폐 기능이 다른 자료는 있긴 한데 가치 측정 수단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화폐 기능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얘는 가치 저장 수단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융권에서 최초로 뭐가 나왔다? 예,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거래는 뭐예요? 자, ETF가 나왔다는 얘기는 금융회사들이 얘를 뭘로서 인정했다? 상품으로서 공식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자, 첫 번째,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달러화에 대한 제가 좀 시간상 달러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투자, 자산 관리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뭐다? 심리입니다. 심리학과 관련된 가장 저기한 것 중에 바로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마음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 여러분들 마음의 미래라는 책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진화해 왔냐면 인간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뇌 속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파충류에서 인간이 출발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진화의 흔적이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포유류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 이게 우리 뇌예요. 인간이 이제 포유류를 진화해왔습니다. 점점 커져요.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여러분 기존의 인간은 합리적이다. 여러분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수학은 자연과학입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경제학에서도 지금은 심지어는 뭐냐면 수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요즘은 경제학도 주류경제학으로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럴 정도로 수학처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걸 차용합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우리 인간 속에 많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인간이 과연 합리적이냐?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관, 바로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빨리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어떻다, 이런 것들. 자동적인 행동, 순간적으로 빠르게 작동,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 어떤데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얘기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 나가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바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요. 그리고 인간은 뭐다?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전망이론이라고 해서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해서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론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그림 하나 이거 잘 보세요. 이 그림 중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이익이 발생할 때 이익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요 손실이 발생할 때 요 손실에서 느끼는 슬픔이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굉장히 주는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중에서 내가 돈을 100만 원, 여러분들 돈이 우리에게 행복하냐 안 하냐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300만 원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300만 원. 근데 100만 원 좀 불편해요. 그죠? 저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도까지도 불편해요. 돈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300만 원이 넘는 순간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0만 원하고 저는 300만 원하고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 의미입니다. 이익이. 자, 돈이 행복하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한테 돈은 행복과 직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자들은, 이건희 회장 10억을 준다고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에 아무리 갑자기 확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떻다? 그게 큰 의미는 없다. 돈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돈을 300만 원을 벌 때 하고요. 여러분들 300만 원 잃을 때, 이때 돈을 벌 때 기쁨과 돈을 잃을 때 슬픔, 어느 충격이 더 크다? 바로 2.25배만큼 똑같은 돈을 잃을 때와 떼일 때 슬픔이, 충격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벌 때보다 어떻다는 얘기다? 똑같은 300만 원 잃었을 때 어떻다? 한번 충격이 오게 되면 어떻다? 거기서 잘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가가 올라가서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빨리 실현하고 싶어. 빨리 실현해요. 빨리 실현해. 확실한 이익을 원하는 게 이쪽이에요. 그런데 한번 딱 깨져요. 그러면 잘 못 팝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익으로 갈 때하고 똑같은 돈일 때는 충격이 2.25배가 크면서도 또 뭐냐? 사람이 이익이든 손실이든 쭉 가면은 나중에는 망해요. 망하나 배째라예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곡선이 어떻다? 두 개의 곡선이 위로 갈수록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효용, 체감한다. 자, 곡선은 이쪽으로 갈수록에 이렇게 체감한다. 이런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곡선 중에서 자 보세요. 누구예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책이 러시아 문학이 되게 두꺼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도박 중독자예요. 도박 중독자. 왜 도박 중독자? 오늘 부제 중에 하나가 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왜 선형적으로 증가하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서도 주관적 확률이 일직선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서 확률을 볼 때도 어떻다? 여기서 여기 많이 벌 때와 적게 벌 때 확률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에 가중치를 더 둔다는 얘기예요. 많이 벌 때와 많이 잃을 때. 여기서 많이 확률도 다르고. 도스토옙스키는 뭐냐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뭔 선세 인세를 주면 바로 도박을 하면 갑니다. 바로 도박장을 뛰어가요. 뭔 선 인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한 달의 여유를 주면 그때부터 책을 막 써요. 책을 쓰고서 그 책을 갖고 원고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받아요. 그리고 도박과 다 날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이 이렇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책이 두꺼워야겠죠.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서 책이 길어진 거예요. 책이 두꺼워진 이유 어떻게? 도박 자금을 벌려면 어떻게 한다? 책을 길게 써야 돼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요. 네. 이 사람 책을 보면 지루해요. 책들이 다. 그래서 도박과 관련. 여기서 얘기는 자, 왜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는가?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주식 투자해서 잃었을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잘 안 팝니다. 네. 손절매를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우량 주식은 여러분들 우량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다시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지금 최근에 하락하고 있죠? 하락했다고 지금 3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서 이때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는 손절매 절대 하시면 안 돼. 반대로 중소형주는 한번 이렇게 가잖아요. 걔는 손절매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잘 사람들이 왜 그런 도박에 빠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다? 이익과 손해가 날 때 행동이 다르다. 왜? 준 것점도 서로 다르다. 이익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다르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주가와 관련된 회피 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요게 합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갔다 올라갈 때 처음에 누가 온다? 예. 처음에 나 펀드 매니저입니다 하면은 아무 관심도 없답니다. 그럼 옆에 치과 의사한테 가서 얘기한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다. 두 번째, 여기 단계 오면은 뭘 하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살짝 인사만 하다가 아이 그래도 뭐 얘기를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요. 이제 경기 회복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한다? 이제는 살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이제 아주머니도 주식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한다?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 투자 기법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다? 주식을 털고 나와야 될 시기다. 이게 피터 린치의 바로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책 여기 지금 말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드리는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곡에 거기에 인간의 심리, 돈과 관련된 인간의 심리를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다른 파트 거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말 그대로 인간의 사람의 행동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이제 보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오늘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이 나올 겁니다. 다른 거보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주식 투자 반드시 하시라. 지금 하시면 지금 공부하시고요. 나중 되시면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 잘못하면요 미쳐서 안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돈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돈에 대해서 앞에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많아요. 지금 저기도 제가 근본이제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뉴턴이 근본이제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본이제를 그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 뉴턴은 사실은 뭐냐면 근본이제를 제안한 사람이 뉴턴이고 여러분 과학자로만 알고 계시죠? 연금술사입니다. 최후의 연금술사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화폐 국장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총재. 이 사람이. 예. 그리고 뭐에도 빠졌다? 심령술에도 빠지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크게 여러분 돈의 흐름 중에서 과연 중앙은행이 내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이 과연 비트코인을 갖고 해서 이 가상화폐 이쪽으로 과연 가는 시대, 전자화폐 시대로 이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갈 거냐 말 거냐. 미국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 FRB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갖다가 놓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돈의 흐름이 지금 종이화폐에서 뭔가 전자로 가고 있는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거기 살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못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합리적이 않다. 여러분들 그냥 이성적이죠. 수학 공부하니까. 그렇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행동 속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할 때나 자산을 투자할 때나 우리가 행동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많이 쏠리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 여기 3부는 뭐냐면, 자, 그럼 돈은 이렇게 흘러왔고, 두 번째 돈은 이렇게 흘러왔는데, 두 번째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 사회 가기 전에 나는 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도 뭐냐면 일단 한번 따라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벤치마크를 해보는 것도. 벤치마크를 해보는 것도. 일단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른 책을 보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강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파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자본주의에선 자본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이 주인이다. 자,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모르는 채 열심히 일만 하면 절대 안 돼.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에서 내 새 빠지게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면서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밖에 나가 골프 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이 일하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낮에 저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10시 반만 되면 트레이딩을 해요. 매일 밤 매일 밤 트레이딩을 해요. 1시간 반 정도씩 트레이딩을 장을 봅니다. 미국 시장을 봅니다. 낮에는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중국과 미국 주식을 해요. 밤에는 미국 주식을 들어가요. 쭉쭉 보죠. 세계의 돈의 흐름을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보고 경제를 봅니다. 자, 거기서 많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밤낮으로, 제가 돈의 노예는 아니에요. 돈의 노예는 아니고 금융에 있다 보니까 그거 전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다음날 우리나라 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금리, 환율. 여러분 환율도 엄청 중요합니다. 환율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경제 주체. 여러분들 가계, 기업, 정부는 이 중에서 여러분 재정 정책은 여기서 정부 지출이에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가장 먼저 정부가 건드리는 거는 뭐냐면 정부 지출이에요. 얘가 손쉽게 GDP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 지출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소비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뭐가 늘까? 최종 생산물이 늘어나죠. 최종 생산물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중간 소비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 회사의 밑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도 올라가죠. 자, 경제를 가장 높이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를 탈출하게 된 1순위가 뭘까요? IMF를 탈출한 거는 절대로 금모기가 아니에요. 뭐? 신용카드. 그걸 만든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00년도 12월에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생긴 왜? 신용카드를 막 발급해줬거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플래티늄 카드를 가서 지금 친구들한테 밥 사주는 게 자랑이었어. 그때 막 발급한 겁니다. 카드를 막 쓰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소비가 늘어납니다. 자, 여기 경제에서요. 얘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얘는 다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얘가 기본적으로. 소비만 증가하면 경제는 올라간다.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2000년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때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직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변수를 잘 보세요. 돈의 흐름을 보려면 경제 흐름도 아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금리를 보세요. 여기서 통화량과 금리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통화량이 전 세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몇 배 늘어났다? 3배 늘었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좀 흐름을 보세요. 지금 주가 작년도 얼마 올라갔어요? 1,400까지 떨어졌다. 지금 얼마예요? 3,000이 넘었죠?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경제는 지금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집 근처 가면 어때요? 지금 식당들 다 문 닫았죠? 문 닫은 데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서 다 연체 안 시키려고 어떻게 다 연계해 준 거예요. 은행에서 지금 연체율 지금 엄청 낮아요. 낮은데도 어떻게 한대요? 다 연계해줘서 부실채권이 어떻게 된다? 잠재돼 있는 걸 연계만 해준 거예요. 지금 다 시한폭탄입니다. 자, 여기서 모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통화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금리 미국이 2018년도에 올리려다가 지금 기준금리 그때부터 올리려고 했어요. 왜? 이제 빨아들여야 되니까. 예? 지금 테이퍼링 얘기 나오지만 이거 하려다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죠, 그죠?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다는 게 전 세계에 돈들이 엄청 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달러가 외국에 가면 제3세계에서 인건비가 옛날에 안 올랐어요. 그 달러를 그 나라에서 안 풀었어. 그리고 그 달러를 갖고 아까 제가 말했어요. 달러가 후진국에 가면 그걸 갖고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러니까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걔네 나라에는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그 돈을 그 나라에 풀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걔네들 경쟁력은 저임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세계들은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유지해 온 거야. 그렇게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인건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슬프죠? 왜 슬퍼요? 졸업한 다음에 아파트 살려면 여기 부모님 물려주시면 괜찮은데 저도 옛날 돈이 없이 돈 한 푼 없이 결혼했거든요. 저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어렵죠. 지금 여러분 아파트 값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배 올랐죠. 거의 여러분 1년 반 사이 이제 절망스럽죠. 그죠? 2배 올랐어요. 근데 그 돈이 또 지금 어디로 갔어요? 주식시장만 갔나요? 부동산 시장도 갔죠? 주식시장 경기는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코스피가 2배 올랐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아파트가 올 이유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량이 돈이 늘면 이 돈 어딘가 가야 돼요. 이게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가야 돼요. 이 돈 지금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서울대 여기도 많은 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 교수님들도 다 뭐 대출 받아가지고 많이 했어요. 신용대출 엄청 받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기회입니다. 그게 또 기회. 작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부를 시험 문제 풀지 말고 뭘 해야 됐을까요? 주식 투자했어야지. 그죠? 기회는 10년에 한 번씩 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왔어요. 그죠? IMF 때 한 번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왔어요. 작년이 주식 투자에 뭐다? 최대의 황금기였어요. 예? 작년은 누구나 다 벌 수 있었어요. 작년에 못 벌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통화량. 근데 이 돈이 아까 또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데가 어딜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도 이 돈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 중에서 제가 한번 또 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건 달러지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이 돈을 찍으면 이 돈 찍은 곳에 21배가 신용 창출이 됩니다. 어떻게 통해요? 뭘 통해서 신용 창출이 될까요? 여러분 이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저희 은행한테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뭘로 나가요? 대출로. 대출해서 기업으로 들어가요. 다시 어떻게? 예금으로 들어오죠? 남는 돈은 어디로 가요 또? 대출로 들어가요. 네, 이렇게 돌아요 돈이.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은 여기 통장에 있는 돈은 다 화폐 한 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화폐 한 상이라는 얘기야. 그 돈은 뭐예요? 전자유로에 찍혀있는 약속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 돈이 여러분 돈이 권리는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 화폐에 찍은 것의 21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경제는 뭐예요? 여러분 디플레이션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을 500만 원 받다가 물가가 떨어뜨려서 내가 450만 원 열받죠. 그죠? 근데 550만 원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분은 좋죠. 그죠? 물가는 더 올라도. 그죠? 그래서 절대로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는 서서히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응답하라 1988이에요. 자, 이때 여기 있죠, 그죠? TVN에서 한 거.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2021년하고 같이 볼게요. 버스 요금이 140원에서 1,300원, 9배 인상했어요. 최저임금은 470원에서 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네, 요건 내년도에 오르죠. 9,200원이에요. 18배 상승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주식이 35,000원이었어요. 예, 액면 분할 전후로 했어요. 액면 분할 전후로 380만 원이에요. 몇 배 올랐어요? 108배.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강남의 음마 아파트 35평형이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25억 하는데 몇 배 올랐어요? 50배. 여기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한 표가 자본주의예요. 전 세계 다 공통된 얘기지만 여기 잘 보세요.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삼성전자가 이익은 늘었죠. 그죠? 갔어요. 그런데 가격은 9배, 18배, 108배, 50배가 상승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이건 누가 빨아들여간다?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얘기. 인플레이션을 정부에서 일으키는 이유. 바로 가계와 기업의 부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정부로
이전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게 하나가 중요하고 밑에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자, 정부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수와 진보 중에 진보당이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상하게 진보 정권, 근데 실제는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중도? 걔는 사실 전 진보라고 생각 안 해. 중도 정도 돼, 중도. 중도 중에서도 중도 진보 정도로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 그 복지 정책을 하려면 뭘 늘려야 돼요? 복지를 하려면 뭘 늘려야 돼? 정부가. 아까 여기 정부, 이거 정부 지출 늘리려면 세금을 늘려야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세금이 올라간 누가 지금 정부에서 왜 여러분들 아파트가 올린 건 누가 좋아할까요? 정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텍스예요. 지금 재산세, 부동산세 이거 다 뭐 때문에 한다? 바로 복지 정책을 늘리려면 할 수 없어요. 그 재원이 뭘로 해야 돼요? 바로 가계와 기업에 부에서 어디로 이전한다? 바로 세금을 통해서 정부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밑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제가 금융권이지만 예금하시면 안 돼. 이제 뭘 하라는 얘기예요? 투자를 하라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자, 주식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제가 다른 거 없어요. 뭐 펀드, 은행 제가 은행 다니지만 펀드, 보험 이런 거 다 개털이에요. 개털. 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바로 뭐다?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그리고 제가 여기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얘기하면 증권만 얘기해요. 보험회사 직원이면 보험 예금만 얘기해요. 은행원이 오면 펀드 얘기만 해요. 예금만 얘기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만 해요. 다 전문가만 믿으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셔야 돼요. 왜? 걔네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상품 팔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돈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뭐다?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아까 이걸 보시게 되면, 자, 버스 요금이 이렇게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매출이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출이 올라가죠, 그죠? 혁신을 통해서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주가도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안 된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년에, 아까 얘기했죠? 10년에 한 번씩 있어. 그때만 돈 벌었다고 얘기하지 평소에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제 휴대폰을 보시면은 잘해서가 아니라 제 나중에 청주에 술 먹을 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제 누적 수익률을. 밤에만 벌어요. 밤에만. 야간에 알바를 뛰어요. 많이는 안 해. 저는 사실은. 저는 시장을 보기 위해서 저는 한 5천만 원 이하로만 조금씩 해요. 조금씩 시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뭘 하냐면, 자,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면 저도 대부분의 소유는 주식은 별로 없어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부분은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또 여기 강의 와서 이걸 또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이걸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단 이유는 하나, 뭐 주식을 너무 단기 보유하기 때문이에요. 주식도 똑같이 장기 보유하면, 근데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기업이 10년 동안에 살아남을 확률은 괜히 낮에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보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가에 가장 크게 한번 변화가 일어난 게 한국이동통신이야. 그러면은 이 피처폰을 들고 있어. 옛날에 버스 차에서 이거 이만한 모토로라 이만한 거 들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투지 이런 거 나오죠. 그걸 일반인이 살 때 그 제가 좋아하는 강방천 회장, 요즘 얘기하는 존니 이런 사람들은 그때 내가 나 같은 사람들 휴대폰을 살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은 확장 가능성 끝 팔았다는 얘기 그때 이런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언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요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마지막 돈 번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카카오. 카카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까요? 이미? 뭘 것 같아요? 다음 트렌드는 뭐? 2020세기에
여러분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뭐였어요? 석유죠, 석유. 21세기는 뭘까요, 이제? 네, 그렇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이제는 데이터를 가진 자만이 뭘 한다?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구글이나 여러분들, 그죠? 아마존이나 여기는 아마 많은 걸 훨씬 더 국가 정책이든 뭐든 훨씬 더 걔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데이터의 흐름만 보면 여러분들 걔네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플러스 뭘까요? 큰 흐름으로 보면 뭘까요? 당연히 에너지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뭘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수소,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데이터와 관련된 것 중에서 하나 뭘까요? 네, 클라우드. 아마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 테슬라 그러면은 제조업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가, 왜 테슬라가 저는 이미 5개 제조업체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러면 얘는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는 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과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가.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아, 걔네는 자동차 완성차에서 머무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회사냐면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걔네는 그 차에서 갖고 있는 모빌리티 환경에 있는 회사예요. 그 데이터를 지금 50억 킬로미터를 이미 구글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은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얘네가 진짜 무서운 회사구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얘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회 진출하기 전에 부동산이 망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 살지 뭐 어떻게 한다? 빚을 져서라도 어느 정도 집은 반드시 소유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 중에서 어디? 여러분들 집을 어디서 소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의 노동자가 안 들어온다면. 지금 인구 5천만. 2120년도 전후 되면 100년 후에 인구 얼마? 2500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 4대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팍 줄어듭니다.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 그것만 보면 떨어질 것 같죠? 그래도 안 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의 1순위 입지입니다. 입지. 그럼 입지 중에 뭐예요? 가장 모든 전 세계 부동산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어디를 하고 있는 텍사스로 하고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들. 네?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가는 곳이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바로 뭐예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딜까요? 지금 판교죠. 판교. 그죠? 그럼 판교하고 어디? 강남이에요. 판교와 강남. 그리고 어디? 세종. 세종은 앞으로도 네? 국회도 이전해야 되고 대통령도 이전해야 되고 최근에 또 선거 공약 때문에 막 이전했죠. 우리 농협중앙회도 근리 막 이전한다고 막 기업들도 막 싸잡아 매고 막 저쪽으로 남쪽으로 막 보내는 거야. 네? 막 신도시로. 선거 투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든다더라도 뭐예요? 죽지 않은 곳은 그래도 간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입지를 볼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경제를 알려면 바로 자본의 주인이 되려면 이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금 공부하셔야 되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두 번째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못하면 펀드라도 먼저 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중에 부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 네. 다시는 이거는 부로. 네. 저도 이걸 부로서 부수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직장에서 우선합니다. 직장이 우선시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자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동네 부자도 보면은 동네 부자 일단은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융복학 수학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미술, 음악, 네. 이 투자도 마찬가지, 경제도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씩만 보세요. 유튜브에 요즘 선생들이 많아요.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종목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할 때도 문자로 오는 거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네? 리딩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걔네들이 이미 사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 그래. 몇 번 찍어 누르라 그래. 그럼 걔는 털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오늘 무슨 종목 뭐 해요? 이런 얘기하죠. 다 그런 것들은 정보에 다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에 다 반영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준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 강의는 노후 준비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 다 저기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쪽 뒷부분은 여러분에게 크게 뭐 저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돈을 조금 벌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이 중에서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에게 내가 일반 직장인이냐 전문 투자자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원칙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얘기도 있고요. 그 상세한 자료는 그 상세한 제가 70몇 페이지짜리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다가 저기 할 때 조금씩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저기 돼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예, 재밌는 가격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약간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시장이나 뭐 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연구가 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융정보원 박승빈 교수의 질문은 기본소득입니다. 네. 기본소득은 지금 사실은 저기 이미 나라에서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시행을 했고요. 일부 주에서 유럽에서도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 부의 양극화로 이 데이터를 소유하는 사람은 부를 많이 가질 거고 일반인들은 중산층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극빈층만 저도 극빈층으로 할 겁니다. 이 두 부류만 이제 남아요. 극한 상황으로 간다면. 예. 그러면 다수의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다 때리겠죠, 그죠? 이 때려서 누구한테 준다? 기본소득을 앞으로 아마 이렇게 가는 세대가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유럽 선진 북유럽이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한 나라가 있어요. 핀란드,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하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도를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똑같듯이 동기부여가 없이 그냥 소득을 주면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거를 동기부여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소득을 주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 어차피 주는데 일을 할 거냐. 근데 이게 미래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 생각 200~300만 원 받고 그냥 앞으로 뭐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예요? 잘 노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세대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왜? 잘 노는 걸 배우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대가 오히려 반대로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스포츠라는 거. 이제 잘 놀아야만 돼. 왜? 안 놀면 집에서 못 살아요.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기계가 다 하는데 옆에서 공부 다 필요 없어요. 왜? 그 교수님들 계속 가르치시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다 뭐 저기 할 텐데 그리고 데이터로 다 튀어나올 텐데 그 뭐로 그러니까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는 온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부 정책상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약간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아까 욕망이죠. 욕망 속에 그거를 자극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좋은 거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지금까지 그 시도했다가 대부분 실패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를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저기 공유해 주시면 그 자료를 두 버전으로 제가 이게 풀 버전은 125페이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의 자료 35페이지고요. 한 75페이지는 그게 대부분의 여기 상세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그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